지금부터 제31차 모교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교대화의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협력 행정관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고난을 견뎌내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더욱 익숙해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2021년 뉴노멀 시대 명사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격변한 2020년 한 해를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 각 분야의 명사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모교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니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끝에서부터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임현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윤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축년 새해 첫 모교 대화에 참석해 주신 네 분 귀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상의 변화를 크게 겪었습니다.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고립된 개인들은 코로나 우울 때문에 시름에 젖었고 코로나가 부추긴 양극화와 가치관 충돌은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국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양보와 배려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희소식은 고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기대를 갖게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과거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원택트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초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안전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로운 세상에 걸맞은 차원이 다른 질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더 건강한 나라, 민생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더 잘 사는 나라,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더 안전한 나라, K방역이나 한류를 이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더 앞서가는 나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사회를 이끄시는 명사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신축년 새해에 중점 추진해야 할 미래 대비 과제에 대한 고견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교대화에서 귀중한 해안을 나누어 주시어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리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2020년 이제
2020이니까 더블 20인 것 같습니다. 그 해는 멋진 해인데 우리 국민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시 맞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껏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전염병의 장기화 또 이로 인한 좋지 않은 영향은 전 세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응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를 맞아 이런 정부의 노력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 대한 지난 한 해의 성적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보고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다짐과 전환을 꾀할 방안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임현진 이사장님께 좀 말문을 열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경실련 대표도 하셨고요, 또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사회 전반을 통찰하시는 경험과 고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하고 겹쳐버렸습니다. 어려웠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직장, 학교, 지역, 국가 모두가 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뉴노멀이라는 표현이 잘 말해주듯이 비대면 비접촉 상황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크고 작은 것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본다면은 우선 이 세계화에 대해서 그동안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려가 많아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탈세계화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재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바깥으로는 자국 중심의 국가주의가 결국 지속될 것이고 또 안으로는 각자 도생의 개인주의가 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관련해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사회는 위축되고 시장은 관망하고 있고 국가가 귀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즉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특히 저희가 고민하는 사실은 취약계층, 즉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라든지 직장을 잃은 분들은 자산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소득마저 끊기게 되니까는 굉장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좁혀서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벌어졌고 또 대기업 중에서도 30개 대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힘들었습니다. 또 온라인의 사업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업라인상의 매출은 또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소위
무급휴직 아니면은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원격 근무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기업에서나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소중기업의 경우에는 문을 닫든지 직원 수를 줄이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이 평균 15%보다 상회하는 20% 정도가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서 이들 소상공인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더 정교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위 확진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설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나 정부가 포용해 줘야 됩니다. 몇 번 확진자 또 슈퍼 전파자라는 이러한 표현에는 이미 혐오, 차별, 낙인이 배태되어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자유권, 존엄성, 자존감을 고려하지 않은 오직 방역만을 위해서 이분들을 자칫 몰아세울 때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공간이 서로 교감이 아닌 적대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깨끗하고 전염병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결코 감염병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협동하고 연대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그리고 주변부에 위치한 취약계층들을 품으로써 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사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동물 세계에서 보면은 신체적으로 접촉하면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가지면서 아주 제일 발전된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속의 거리두기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이 와중에서 보면은 물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서로 이해와 교감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디지털 공간에서는 친구와 같은 1차 집단이라든지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2차 집단적인 속성과는 달리 3차 집단이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차 집단이라는 관계가 아래에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지속되지 않고 편하면 서로 만나고 불편하면 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아까 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애와 협동과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디지털 공간에서라도 서로 신뢰를 쌓아서 소위 공통의 규범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면은 바로 이것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시민 스스로 이런 신뢰를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양극화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 같다고 하니까 우리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확진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하는 거 이거 안 된다.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인데 왜 이걸 이름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그게 좀 이상합니다. 이따가 그 해답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네 가지 거리두기를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실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이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말하신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사실은 사회적이란 거리두기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로 처음부터 썼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오해가 덜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니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강경만 띄우는 게 아니라 마음도 띄어라 하는 식으로 곡해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우리 조윤재 위원님께 여쭙겠는데요. 우리 조 의원님께서는 뭐 원래 경제 전문가이시지요. 그리고 또 주영대사도 하시고 주미대사도 하셨기 때문에 국제 분야에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긴급하게들 펼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4차례나 추경을 했고요. 또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제 3차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간에 이 코로나19가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런 노력, 그러니까 특히 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동안에 잘 대응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금통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금통위원들은 밖에 나가서 발언할 때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어떤 분들은 대공황 이후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 최대의 경제적 충격이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확진자가 9천만 명을 넘었고 또 사망자가 지금 9천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150만 명을 넘는 그야말로 중대한 재난적 중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그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을 정부가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상 없었던 4차례 걸친 추경을 작년에 했고 또 이번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3번에 걸친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금 이제 지급되고 결국 그동안에 정부가 해온 역할이라는 게 이런 그 재난적 상황에서 피해받고 고통받는 부분이 이 상황을 잘 파고를 넘어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나친 기업이나 개인의 그 파산을 막고 잠재 성장력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 고용 유지를 하게끔 도와주면서 인적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코로나 19 극복이 됐을 때 우리가 또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사상 지금 최저금리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 또 한은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종료하지 않았던 거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서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왔고, 또 정부 금융당국도 신용 보증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민간 신용을 확대하고 피해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계속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그 대출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늘려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결과 금융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킴으로써 실물시장의 충격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결과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경제 마이너스 축소폭을 가장 적게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는 물론 방역에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우수한 또 헌신적인 의료진, 또 우리의 잘 정비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그 앞서 있는 디지털 역량을 통한 정밀한 역학 조사, 그리고 그런 모든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이제 정부의 행정력, 또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이렇게 실시할 수 있던 그런 효율적 그 정부의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생활의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고 협조해준 우리 국민들, 시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고,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이동 제한을 덜 할 수 있었고, 사실 구글의 그 각국의 이동성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그 이동 축소폭이 훨씬 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1%라고 물론 외환위기 최초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지만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선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결과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절제되고 적은 재정 지출과 또 금융 지원을 가지고도 경제를 잘 유지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태까지 굉장히 잘해 왔지만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고 또 이제 종합적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금년 한 해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에 어떻게 이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과연 성공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직도 팬데믹이 지속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패턴이라든가 경제 구조에 그 상당히 항구적인 영향,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우리가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르게 되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팬데믹 이후에 이것을 우리가 새로 이제 놓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결국 이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그동안에도 진행되어 왔었지만은 탈세계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이걸 아주 빠르게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항구적 경제 구조 변화로 정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 가지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앞서 있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느냐가 아주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했느냐 하는 데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번에 워낙 그 비상시국에서 비상한 정책 수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간 신용, 민간 부채가 빠르게 올랐고 또 재정 지표도 악화되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미래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잘 전착륙시켜 나가느냐가 또 우리가 과연 이걸 궁극적으로 잘 극복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총리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정부가 비교적 잘 대응을 해왔는데 앞으로 수많은 과제들이 도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간에 뭐 추경도 하고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다 하면 좋겠지만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원이라는 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재난지원금도 빚을 내서 하는 격인데 이걸 그 맞춤형으로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은 그냥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하는 게 옳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 그 코로나 위기가 그 과거의 위기에 비해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위기의 영향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이제 경제 전 분야의 위축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특히 대면 서비스라든가 여행, 레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차별적으로 그 부가가 가해진다는 건데 또 사실 그 부문들 그리고 그분들이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이 위기의 요인과 무관하게 이 위기로 의해서 큰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 그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공동체에서 서로 책임과 고통과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같이 나눠 짊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쭉 이때까지 이제 그렇게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맞춤형이냐 또는 선택형이냐 그게 뭐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행정력이 따라준다면 저는 그 피해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도 맞고 또 나중에 우리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또 빠른 회복을 하는데 훨씬 더 그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 전반적 지원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적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는 그런 면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또 이렇게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앞서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행정 능력이 따라준다면 저는 피해 기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좀 낫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김도현 이사장님 원래 그 과학기술 쪽에 전문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도 역임을 하셨죠. 지금은 지역 인재 육성 또 교육 발전에 애쓰고 계신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를 뭐 원택트 시대다 또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그 변화에 다른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코로나로 급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총리님을 모신 이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대로 언택트 혹은 디지털 사회, 비대면 사회, 이건 사실 이미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이미 접어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사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이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뭐 이 핸드폰 없으면 우리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 없지만 이게 처음 나온 게 2008년, 9년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건 2010년, 11년이니까 이게 1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근데 그 10년 사이에 우리 삶이 뭐 여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는 포노 사피엔스다. 스마트폰 때문에 포노 사피엔스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과학기술계에 있으니까 아마 그 특허 등록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총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21년 금년도 정부 계획을 보니까 이 주민등록증이 이제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디지털 사회, 비대면 사회는 우리의 미래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가 갑자기 다가온 것뿐이다. 저는 뭐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물론 있습니다. 총리님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선 하여튼 이 코로나는 큰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100여 년 전에 이런 독감이 한번 스페인 독감이 돌아서 인류가 크게 고생했고 거의 한 세기 만에 맞이하는 큰 재앙임에 틀림없는데 우리 속담에 재앙은 눈썹에서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눈썹에서 떨어지니까 뭐 준비할 틈이 없이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게 그게 재앙이다라는 얘기죠. 코로나라는 재앙이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딱 1년 전 요맘때만 해도 뭐 누구나 사람과 모여서 얘기하고 해외여행 자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랬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현격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뭐 모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가족 모임까지도 자제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활에 제약이 생긴 것,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겠습니다. 결국은 익숙했던 그 지난날의 삶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벗어나야 되니까 모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사실 뭐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온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니까, 그리고 또 피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저는 부정적이라고 여겨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믿고요. 오히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첫 재벌이었죠. 록펠러 얘기가 그 재앙에서 항상 큰 기회를 찾았다. 자기는 사업에서. 그렇게 그분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를 쌓았다는 사람의 얘기인데, 재앙 속에 항상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개인도 또 조직도 우리 사회 전부도 그
어떤 측면에서는 이 구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은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지금 첫 발짝을 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우리가 가슴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가 발휘되면 또 뭐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다 뭐 그렇게 스스로들도 생각을 하는 게 그간의 숱한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지내놓고 보면 우리만큼 그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중대 본부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19하고 싸우면서 야, 이거 뭐 참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금년에 이제 경제도 역성장을 하고 말이죠. 또 양극화도 심해지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좀 시각을 좀 바꿔서 이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프리 존스 회장님은 올해로 이제 한국에서 사신 지 40년이나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모국에서 사신 것보다 한국에서 사신 기간이 더 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한국 사람이시죠, 뭐. 예,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셔서 우리 기업이나 또 재단에서도 근무하시고 사실은 한국과 미국 간에 교량의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 그야말로 한국 전문가이자 귀한 친구이자 변호사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한 이 글로벌 변화 양상과 함께 그 속에서 한국의 방역이나 또 경제에 대한 대응 이런 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좀 평가해 주시면 어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도 아주 2021년 훌륭한 나은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어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금,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국민. 그 단어 왜 나오냐면은 유명한 미국 역사적인 사람 중에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아주 명언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세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뭐 한 번이라도 세금 행복하게 낸 사람 제가 만난 적 없습니다. 우리 다 힘들게 세금 내고 좀 항상 아쉬운 느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 위기 당하면서 특히 한국 정부 반응 보고 준비 과정 보고 훌륭하게 우리를 위해서 보고해주고 그거 보면서 이런 이유 내가 세금 낸다. 나를 보호한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효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 친척들이나
가끔 연락할 때는 항상 부럽다고 해요. 그렇게 안전하고 훌륭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 옛날에 거기 가서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다. 왜 가는지. 잘했다. 그래서 세금 일단 행복하게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 제가 이 위기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자격격리 3번 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격격리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제가 같은 자리에 확진자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검사 받고 자격격리했는데 그 경험 통해서 우리 치료인들이 엄청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병원에서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보다 이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엄청 낮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 아직 갖고 있고 사실이 창피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게 아주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이 치료하고 우리 치료진들이 진짜 잘하고 친절하고 엄청 잘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다 다행히 된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어느 나라보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정부가 어떤 지침 내리면서 잘 따라갑니다. 아마 이렇게 협조해 주는 나라만큼 우리 국민들이 만큼 없어요. 진짜 우리 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한국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평가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프리 존스 회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았으면 국가가 그 책무를 다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 어려우실 때는 정부가 국민의 손을 잡아주고 힘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중대본부장으로서 그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이 정말 최고죠. 예, 그게 아니었으면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우리 회장님께서 제 대신 잘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우리 제프리 존스 회장님처럼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료진 최고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로서 존재의 의의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네 분의 명사들로부터 작년 한 해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었고 또 정부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좀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1년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논의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윤재 금통위원님께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과거의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가장 다른 면은 무엇인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한 회복 전망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는지 이렇게 좀 현재도 좀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위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 우리가 겪었던 큰 두 위기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 두세 개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 위기는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경제 기업이나 또는 뭐 부채, 가계 부채 또는 뭐 각 나라에 따라서 경제 금융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을 경제 정책으로 잘 대처를 하면 빨리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예를 들면 비자형 회복 이런 것이 가능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위기는 일종의 자연재해적 성격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번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빨리 나라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은 대정적 또는 부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코로나를 대체하는 것이 이번 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이다. 이제 그게 이제 지연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회복은 완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위기, 예를 들면 외환 위기는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지역적으로 국한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선진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초래된 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외환 시장이 안정이 되면 금방 다시 또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고평가된 환율이 이제 다시 뭐 바르게 된다든가 또는 환율이 절하됨으로써 우리는 바깥 시장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또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많은 협조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또 이제 유치하고 또 뭐 IMF라든가 또 국제기관에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의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오히려 이제 교역이 급격하게 수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떻게든지 서로 이 짐을 나누어 가면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위기의 성격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위기입니다. 음식, 식당이라든가 레이저, 항공업, 뭐 대면 서비스는 아주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또 반대로 이게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배달이라든가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우리가 선별적, 차별적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 공동체의 역할이 뭐냐, 정부의 역할이 뭐냐, 국가의 역할이 뭐냐, 존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민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의존할 수 있는, 이건 뭐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가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복 전망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많죠. 이제 코로나가 어떤 그 족적을 남기면서 회복되어 가느냐에 이제 직결된다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또 변이종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개 경제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과거의 V자형 회복과 달리 상당히 적어도 금년 중에는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교육이 아직도 위축되고 요즘 조금씩 이제 선진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또 금방 치료제가 개발되고 상용화되게 되면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회복 속도는 코로나 집단 면역 형성이 될 때까지 좀 완만한 회복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우선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가 위축되는 정도가 작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예상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2, 4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GDP가 회복이 가능할 거다. 이제 예를 들면 2019년 4, 4분기 정도의 GDP 수준이 회복이 될 거다. 1인당 GDP 면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주요국들에서는 이것이 이제 금년 연말까지 회복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민간 부채들이 급증함으로 해서 이제 소비력,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소비 회복이 이제 늦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 때 위기의 원인이 종식이 되게 되면 생산과 소비는 비교적 빨리 살아날 수 있지만은 고용은 또 훨씬 느리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금년도 경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크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한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조기 코로나 퇴치를 위한 노력이죠. 그게 근본적인 요인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여전히 방역 과정에서 그 피해를 보고 또 도산의 위기에 있는 이런 기업이나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상한 대책을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민간 부채가 크게 올랐고 정부의 재정 지표도 악화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 모든 것이 연착륙되도록 잘 이걸 매니지를 해 나가느냐 하는 걸 테고요. 네 번째가 이제 또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퇴치가 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다를 것이다. 경제 구조 면에서 또 사람들의 삶의 그 형태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걸 좋은 전기로 이제 이 삶 속에 있어야지 이 고통과 실현의 보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3가지 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좋은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되고요. 또 이제
지금 그 방향과 계획은 잘 나와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시장과 정부가 어떻게 보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그 민간 투자를 이쪽에 더 유치를 해서 이거에 그 정부와 민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그 디지털 전환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산업 간 그 이 명암이 크게 갈리고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또 이제 고용 문제가 대두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원활하게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하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이직을 근로자들의 이직, 재훈련 또 그런 것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도와주느냐. 거기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그 구조적으로 지금 당장 그렇지만 그 시계는 상당히 중장기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미 미리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그 변화를 앞당기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온라인 주문에 익숙해지고 또 재택근무와 웹이나 이런 데 이제 익숙해지고 이것이 이제 이런 생활의 변화를 정착시켜가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하나는 이번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조사 문화 그리고 그 음주 회식 문화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으로 잘 정착시켜 가지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길로 할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런 경조사 문화 이런 것이 우리 소위 미속이었지만은 또 상당히 이제 시대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말마다 이 결혼식에 가야 되고 또 이제 주중에는 뭐 여러 회식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또 조문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시간과 에너지와 또 길이 막히는 이런 이제 그 경비를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쌓고 전문성을 쌓고 그런 그 기회로 우리가 활용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도 높이고 또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축소라든가 당분간은 아까 임 사장님께서는 또 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셨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은 이제 교육의 정체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도 훨씬 기회가 줄어들 테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특히 이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이 고용을 흡수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이슈인데 다시 말해서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은 지식의 수준의 제고 없이는 힘든 거지요. 그래서 전문성과 지식을 높이는데 이런 그 우리 경조사라든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한 여러 가지 생활 문화의 변화를 우리가 잘 정착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 근무, 우리 재택 근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익숙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사실은 별 효과가 이렇게 기대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때까지 그 지방교령 발전의 그 접근 방식은 기업이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해서
그쪽에 이제 발전을 시킨다 그렇게 됐는데 이번 이런 걸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지방으로 옮겨감으로써 그 지역의 자생적 소비와 수요가 창출이 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옮겨가고 기업도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그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소위 이제 우리의 주거 형태, 주택에 대한 수요, 또 도시 문화가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 그런 걸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협조해서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를 뭐 이렇게 갖춘다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우리가 많이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이제 위기 중에서 이제 IMF 외환 위기나 또 이제 그 금융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역시 이번에는 그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이기 때문에 해법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역이 경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비하는 게 옳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위기 극복의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민들의 신뢰 이런 게 토대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도 귀담아 들을 말씀인 것 같고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그리고 또 안전망 확충 이런 소위 말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위기도 극복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가능하지 않겠냐 뭐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프리 존스 회장님, 그 코로나19가 말이죠. 이제 한편으로 보면 탈세계화, 또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뭐 이런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잠시 그렇게 지나갈 것인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등을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과거에는 이제 하여튼 효율성 위주로 이게 GVC가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덜 위험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우리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때 한국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번 위기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다양성. 이제 우리가 너무 집중적으로 한쪽에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수출량이 한 30% 정도 되는 양 중국으로 나갔었어요. 예. 물론 그 중국 갔다가 다른 나라 재수출됐지만은 그렇게 한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상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돼요.
이 혁신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 경쟁선 굉장히 떨어지고 얼마 전에 그 세계 혁신 리포트 하나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1위였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2위 떨어졌는데 뭐 2위 떨어져서 큰 고민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이 혁신 나라 될 수 있게끔 기업들 노력해야 되고 특히 제가 정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손 많이 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교육 수준이 높고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한편에 혁신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냅둬야 돼요. 그럼 알아서 해요. 그렇게 하면 물론 안전선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 규칙이 사실 혁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혁신 세우기 위해서 국민들 놔두고 훌륭하게 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하여튼 수출 지역을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게 뭐 계란을 한 바스켓에다 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정 국가에 편중된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그 응용 기술은 많이 발전시켰는데 원천 기술은 아직도 이제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혁신을 강조하신 것은 지금 해왔던 것처럼 R&D에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신기술도 획득하고 뭐 이제 5G 시대를 넘어서 6G의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뭐 이런 신산업에 좀 더 잘 치중해라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고 특히 이제 규제 너무 하지 말고 관치할 생각 하지 말고 기업의 자율에 맡겨라 그런 말씀이겠죠. 저희들이 알면서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좀 잘 그런 노력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김도현 이사장님, 코로나19가 4차 산업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한국형 뉴딜도 꼭 성공을 해야 그래야 지속 가능한 발전도 되고 이제 미래의 먹거리 또 대한민국 전체적인 그 업그레이드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좀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기술 발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혁명, 산업혁명 이런 게 결국 뭐 기술과 산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뀐 것,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짧은 시간 동안에 크게 바뀌는 거.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석탄을 써서 스팀 엔진이 나와서 이루어진 거고 2차는 19세기에 이제 가솔린 자동차가 나오고 전기가 나와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뭐 이런 것이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뭐 AI나 빅데이터 혹은 뭐 로봇 등이 이걸 추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바라고 또 그래야겠지만 사실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은 인적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 것도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 등 그 모든 분야에서 이 4차 산업
혁명에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R&D 정부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그러나요? 주마가편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한 가지 더 하자면은 기업, 분 기업, 연구자 혹은 대학 뭐 모두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가 이루어온 발전,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온 발전은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업 기술 여기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었고, 그거는 이제 지도가 잘 그려진 길을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각자도생, 각계약진 괜찮았습니다. 전략적으로 괜찮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분야는 아무도 안 가본 길이어서 혼자서 갈 수는 없다고 믿어집니다. 이건 뭐 확실하게 힘을 합쳐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문화를 바꾸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여튼 각자 도생이 여지껏 우리가 해왔던 각자 도생 각계약진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우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난 50년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혼자 달려서 왔는데 이제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진국을 잘 추격해 왔는데 이제는 뭐 다 추격 거의 다 했으니까 앞장서 가지 않으면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관학이 서로 협력해야지 각계약진으로는 길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임현진 이사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커질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원래 정부가 비대해지면은 그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가하려고 하는 성향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방향이 어떤 게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하기 이전의 세계적 추세는 작은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세, 규제 완화, 재정 축소, 복지 감축. 그런데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소위 요새 말로 국가의 소환을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시장이 우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국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 상당히 작은 정부는 큰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물론 그 권위주의 정부 안에서 정부가 너무 셌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보면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정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지금 세금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재정도 확대하고 있고 또 복지도 늘리고 있고 또 규제도 사실은 줄일 걸 좀 줄이고 늘릴 걸 늘려야 되는데 또 그와는 다른 상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는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한 2배가 많은데 공무원 숫자는 거의 70만 정도로 비슷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총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정부 부처도 굉장히 일본 사람들 많이 줄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보다 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지방 공무원의 경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총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소위 이 군면 이 지방 정부 중에서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가 소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지방 공무원 수가 또 몇 명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의 문제. 그래서 저는 재난 지원이라든지 또는 경기 부양을 해서 확대 재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확대 재정을 할 때 아까 우리 제프리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조세 체계하고 이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같이 고려하면서 사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 재정만 투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조 개혁이. 그것은 한편으로는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되고 다른 한편은 노동 시장을 개편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거짓말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투여하는 막대한 그 재정에 비해서 지금 아마 2000년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재정 지원을 그 액수를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크지 않을 걸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아까 동양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코로나 방역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의 선도적인 리더십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팔로우십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다른 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예컨대 마스크 쓰는 걸 보면 이것은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라고 안 봅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잘 따라주죠. 아마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독일이 그래도 조금 이 팔로우십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이 코로나 이 대응에서 보면은 미국은 거의 불행한 일이면 거의 실패에 가까운 사례고, 독일이 그래도 유럽에서 보면 성공적인 사례는 바로 이 리더십과 팔로우십 잘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크다 작다라는 것보다는 정부가 유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지지 기반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 정권이 오히려 민주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유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민적 지지 기반이 크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사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의 역할을 너무 기대하다 보면은 소위 시민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사회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일을 하는데 시민적 지지 기반을 갖고 유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리바이어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겠죠. 네, 고맙습니다.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 하여튼 국가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나 국민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효율성도 높아지고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여튼 우리 사회가 그간에 구조 개혁을 좀 미루어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기가 극복이 되고 나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프리 존스 회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백신이 나오고요. 또 치료제. 이게 개발되고 보급이 되는 것은 사실은 뭐 어느 일국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백신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만 맞으면 독야청청 되는 게 아니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같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협력을 보다 그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총리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우리 한국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 중국에서 시작했지만은 지금 전 세계 펼쳐 있고 얼마 전에 영국에서 이 변종 바이러스도 생겨서 벌써 많은 나라들이 이게 또 해 나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현재 백신이나 많이 제조하고 있고 많이 도와주고 있는 셈이고 한 가지 약간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제조하고 있고 다른 나라 제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원재료도 납품하고 또 우리가 제조하는데 어떤 이 원재료도 수입해야 되고 근데 이 수출 수입 규정이 빨리 이런 거래할 수 있게끔 잘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출 수입 엄청 잘하지만은 이 예민한 제품이에요. 이 백신 제조하는데 그래서 벌써 우리가 요청을 몇 개 받았어요. 이 지장 없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되고 두 번째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민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렇죠. 예. 200만 우리 5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우리도 신경 써야 되고 이 백신 이 배분 문제 신경 쓸 때는 한국에 사는 모든 외국 사람들 포함해서 공평하게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진짜 그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배려와 관심을 제대로 두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백이민족이다, 그리고 단일민족이다,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강점만은 아닌 시대가 온 것 같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여튼 해외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도 전적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이사장님,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결국은 인재를 얼마나 많이 키우고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은 누구나 얘기하듯 또 누구나 동의하듯 한 사회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걸 더 넘어서 오히려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초중등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이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뭐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여쭤보면은 80~90% 정도는 우리 교육에 불만을 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80~90%가 뭐냐? 99%가 아마 불만을 얘기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엄청 바뀌어야 할 분야가 교육이라고 믿는데, 그러나 그 교육은 또 혁명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교육 혁신, 교육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믿고요. 여하튼 교육의 근본 목표는 우리의 미래 세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잘 닦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여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획일적 교육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제프리 존스 회장님께서 다양성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인재를 키워줘야 될 것이다. 특히 그 학생을 평가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요. 그 다양한 시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일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리면 1등은 한 명이지만 360도 방향으로 달리면 1등이 360명 나온다. 이현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교육에서 우선 딱 한 가지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을 거, 점진적으로 물론 그거는 그 우리 5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부를 넘어서는 그런 장기 계획으로 한 10년 잡아서 한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서 조금 더 미래에 맞는 인재를, 다양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혁하면은 좀 급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리고 일거에 해치워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교육 개혁은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인재를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윤재 위원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산업 간에도 그렇고 또 개인 간에도 소득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고 또 디지털 경제로의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뭐 세계적, 국내 경제적으로 경제 구조 전환에는 빨리 오히려 따라가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선 디지털, 우리 국민들 간의 디지털 능력의 격차 자체를 좀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 노장년층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한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우리가 공공보조위에서 크게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이 그런 디지털 영업 방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고, 그렇게 그게 이제 용이하게 되게끔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디지털 그 격차를 능력 격차를 많이 줄여가야 되겠다. 그런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가는데,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교육기회 조건에 대한 격차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은 사교육 시장이 너무 과잉 팽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강남에 또 비싼 주택비도 들여야 되고 높은 사교육비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아주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꼭 그 부모의 소득 격차에 의해서 자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은 비용, 과거에 비해서 적은 비용으로 메꿔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바우처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아주 훌륭한 강사를 동원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무료로 아니면 뭐 전 국민에게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계층 간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계층의 고차관인데, 지금 계층 간 이동도 넓힘으로써 우리 사회의 역동성도 높일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나은 방도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당장은 이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해가지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망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구조적 변화가 우리 그 고용 기회를 축소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에서도 경험했듯이 그 취약계층, 또 여성, 청소년,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통화금융정책은 상당히 날이 무딘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화금융정책은 우리가 경기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위기 시에 금융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또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자산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아니 뭐 미국 같으면 최근 통계를 보면 상위 1%가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상위 10%가 주식의 84%를 보유하고 또 하위 소득 한 50%는 거의 뭐 주식 보유가 없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또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담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소득 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그 교육 격차가
소득 불평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임현진 이사장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단절 그리고 고립에 따라서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또 이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화합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좀 조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면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 갈등 수준이 비교적 높은 나라입니다. 제가 그 60년 이후에 역대 정부를 살펴봤더니 갈등이 복합화되면서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까지는 지역, 빈부, 이념 갈등이 주였는데 요새는 세대, 젠더 갈등이 더해졌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갑질 문제라든지 미투 현상이라든지 꼰대 현상 이런 걸 보면은 독립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그 젠더와 세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 갈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회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듯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 갈등이 너무 소모적이 되면은 문제가 있지만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은 사실은 건설적으로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함은 있는 제도지만 인류가 만든 정치 체제에서는 최선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가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최적의 소위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정치 현장이 아니라 비정치 현장, 일상생활, 가정,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총리께서 의장님 하실 때 많이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대화 타협을 통해서 타결하는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정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하여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잘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 사회의 수준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잘 해결해야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준비한 질문을 다 드렸고 또 우리 명사들께서 아주 성의 있게 답변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선생님. 네, 어느덧 오늘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교 대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참으로 어려움이 많겠다. 그러면서도 이게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크게 보고 자세히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나아가면 해결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가 어떨 것인지는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둠 속에는 언제나 빛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조언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끄는 등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해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은 최악의 시련을 잘 견뎌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K-방역도 이루어냈고 또 경제적으로도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역성장이긴 했습니다만은 형편이 제일 나은 나라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3차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네 분의 그 명사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길을 잘 찾아서 그 길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금년 들어서 이제 첫 모교대화입니다. 그리고 모교대화를 시작하고 31번째인데 지혜를 나누어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네 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31차 모교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